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10월 30일 월요일이고요. 날씨 궁금합니다. 날씨부터 알아보죠. 마지원 기상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마지연입니다. 울긋불긋한 단풍과 함께 가을이 점점 깊어가고 있죠. 단풍은 다음 달 초까지 절정에 이를 걸로 보이니까요. 가을이 끝나기 전에 나들이 다녀오셔도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마지연 기상캐스터 뒤에 보이는 단풍도 굉장히 예쁩니다. 오늘 날씨 어떤지 궁금한데요. 이어서 전해주세요.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는 일교차가 15도까지 벌어질 텐데요. 입고 벗기 쉬운 겉옷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현재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껴 있습니다. 강원 내륙과 산간에는 살얼음이 끼는 곳도 있으니까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내륙과 산간에서는 아침 기온이 5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곳곳에 서리가 내리기도 하니까요. 농작물 관리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네, 지금 서울의 아침 기온 10.1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대전 8.2도, 대구는 8도로 쌀쌀합니다. 오늘 한낮 기온 함께 보시면요. 서울 21도, 강릉과 광주는 22도를 보일 전망입니다. 11월 1일까지는 달의 인력이 강해서 해수면이 높은 기간인데요. 만조시에는 저지대 침수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학폭 연령입니다. 학교 폭력 가해자의 연령대가 점점 더 어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최근 3년간 검거된 학교 폭력 가해자 중에서 초등학생 비율이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학교 폭력의 저연령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초등학생 하면 그냥 마냥 어리게만 생각했거든요. 그런 초등학생들의 학교 폭력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이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요. 학교 폭력으로 검거된 전체 검거자 중에서 2020년 초등학생 비율이 약 5% 정도였는데 2021년에 7.2%로 늘어나더니 작년에는요. 무려 9.7%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집계된 초등학생 학폭 검거자 수가 2021년 한 해 집계된 수치에 벌써부터 육박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또 전체 검거자 중에서 초등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10.8%, 그러니까 검거자 10명 중에 1명은 초등학생일 정도로 갈수록 저연령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초등학생이 학교 폭력 관련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도 덩달아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학교 폭력뿐이 아니고 범죄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서 미성년자 범죄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이럴 때 이제 촉법 소년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이 부분도 걱정이에요. 맞습니다. 촉법소년의 이 도넘은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 이 미국의 한 판결이 굉장히 큰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좀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에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10대 청소년이요. 무려 5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미성년자 범죄에 간대한 한국과는 사뭇 대조적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년 키 144cm의 16살 청소년인데 노아 네이라는 소년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고 있는 소년인데요. 네. 작년 4월에 지역 갱단 입단 신고식으로 차량을 훔친 뒤에 차를 운전하면서 사람을 향해서 총격을 가하는 일명 드라이브 총격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 마당에서 놀고 있던 5살 소녀가 총에 맞아서 생명이 위독했다가 극적으로 목숨을 건졌는데요. 그 밖에도 12개 혐의를 받는 이 소년 네이는 구금됐던 소년원에서 직원들을 폭행하고 탈출했다가 다시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미국 오클라호마주 털사 카운티 법원에서는요. 네이에게 징역 5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를 하면서 잘 복역하면 5년 뒤에 심사를 통해서 형량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요.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일부 국내 네티즌들도 한국도 이제 미국처럼 좀 촉법소년과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목소리들을 내고 있는 겁니다.
물론 뭐 처벌만이 능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범죄가 너무 흉포해지고 네. 그리고 연령이 너무 낮아지고 있어서 그리고 이 아이들이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잡히고 나면 나 촉법 소년이에요. 이런다니 이거 진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볼 일입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 덤핑 관광입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여행객들을 끌어모은 뒤에 불필요한 쇼핑을 억지로 시키거나 바가지 요금을 쓰게 하는 이른바 덤핑 관광. 사실 누구도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불쾌한 경험일 텐데요. 최근 서울에서 외국인 손님들을 대상으로 이 싸구려 덤핑 관광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부끄럽습니다. 네, 창피하고요. 우리도 해외여행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갔다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다시는 그 나라에 가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가 서울에서 일어난다고요. 그렇습니다. 최근 일부 여행사에서요, 정상가보다 싼 가격에 이 해외 관광객들을 모은 뒤에 한국의 무료 관광지 한두 곳에 일단 데리고 갑니다. 그 다음에는 쇼핑센터로 내모는 소위 이 저가 덤핑 관광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지난 12일과 26일 무자격 가이드 근절을 위한 가두행진과 단속을 진행했습니다. 적발된 저가 덤핑 관광 업체들은 버젓이 위법 행위를 하고 있었는데요. 가령 법적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관광 안내는 관광진흥법 제38조에 따라서 관광 통역 안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 가능하지만 이 저가 덤핑 관광 업체들은요, 자격증은 없는데 쇼핑 실적만 좋은 불법 가이드를 고용하는 한편 단속에 대비를 해서 관광 통역사 안내증을 보유한 채 버스에만 앉아 있는 시팅 가이드를 대기시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적발된 불법 가이드들에게는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요. 불법 가이드를 고용한 여행사에도 이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요즘에 진짜 곳곳에 외국인들 참 많이 보여요. 그리고 우리가 K컬처 확산으로 인해서 한국 이미지 지금 좋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막 덤핑 관광하고 이러면 찬물 확 끼얹는 거잖아요. 네. 이거 점검하고 또 징계해야 될 게 있으면 좀 혼내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 위장 가맹점입니다. 실제 가맹점이 아니라 다른 명의를 써서 결제를 받는 이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5년간 국세청에서 적발한 건수만 해도 무려 8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5년간 적발된 위장 가맹점이 8,000건이나 된다. 수가 엄청납니다. 이 위장 가맹점에 대해서 그럼 가장 먼저 좀 살펴볼까요? 네, 실제로 신고 접수된 사례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면 아마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최근에 한 회사원이요, 치킨집에서 치킨을 사고 카드 결제를 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제 내역에는 꽃집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네. 회사원은 본인이 간 적도 없는 꽃집에서 카드 결제가 이뤄진 것에 의아함을 느끼고 신용카드 전표를 확인을 해봤다고 하는데요. 추측하건대 이 치킨집에 꽃집 단말기를 가져다 놓고 꽃집 단말기로 치킨값을 결제를 한 걸로 지금 의심이 된다고 합니다. 이 회사원이 곧바로 국세청에 신고를 했는데요. 이렇게 위장 가맹점은요, 탈세를 목적으로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허위로 발행하는 가맹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위장 가맹점을 의심되는 곳이 있으면 이분처럼 이렇게 바로 신고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위장 가맹점이라고 하는 곳은 결국에는 실제 사업자가 매출을 고의적으로 축소하거나 조작을 해서 부가가치세라든가 소득세 같은 각종 세금을 탈세하는 경우에 악용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과세 당국의 엄중한 단속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 따라서 이 위장 가맹점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고요. 국세청은 위장 가맹점이 이렇게 적발됐을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의 해당 가맹점에 대한 카드 대금 지급을 중지 요청을 해서 즉시 압류를 하고 이후에 실사업자의 세금을 추징하고 사업 당국의 고발 조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직접 위장 가맹점으로 의심되는 곳 신고할 수도 있는데요.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에 가맹점 이름, 주소, 업종이 다르면 의심해 볼만합니다. 위장 가맹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국세청 또는 여신 전문 금융업협회에 신고한 소비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이 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수증 드릴까요? 이러면 됐어요. 이러고 그냥 맞아요. 카드만 챙겨서 가잖아요. 네. 근데 가져가야 되겠다.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신고하면 포상금도 준다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네 번째 이슈 재택근무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한 번쯤 재택근무 다들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이야, 집에서 근무하니까 너무 괜찮은데 생각보다 효율적이다. 이런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아니다, 늘어지니 회사에 그래도 출근하는 게 낫다라고 하면서 당시에도 이 직장인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이 재택근무의 효율성에 대해서 간부급, 임원급 직원들은 비효율적이라고 대답한 경우가 많았던 반면에 실무자급 또 일반 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절반 이상이 효율적이다라고 응답을 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입장 차이가 있는 거죠. 재택근무를 두고 관리자와 일반 사원 간의 동상이몽을 보는 것 같은데요.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최근 한 시민단체에서 직장인 1,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한 결과인데요. 네. 우선 재택근무를 경험한 응답자의 88%는 재택근무에 만족한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재택근무의 업무 효율성과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직급에 따라서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었는데요. 재택근무의 업무 효율성과 관련해서 상위 관리자급은 66.7%, 그러니까 10명 중 7명은 재택근무가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사원급 응답자는 59.4%가 재택근무가 업무 효율성이 높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실무자급은 54.2%, 중간 관리자급은 43.1%가 재택근무가 효율적이다 이렇게 응답을 했는데요. 직급이 올라갈수록 재택근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대답하는 응답자가 많았던 겁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재택근무를 직접 경험해본 상급자 대부분은 이 재택근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거든요. 이런 점을 고려를 해보면 재택근무를 경험해본 상급 관리자는 재택근무를 효율적이다라고 응답했을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게 아직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위로 갈수록. 네. 그죠? 그리고 이렇게 눈앞에 나타나 있어야 되거든요. 눈으로 직접 봐야죠, 일하는 걸. 네. 예,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모닝 브리핑 허지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행 VIP. 은행 VIP. 어떤 느낌이세요? 그냥 딱 들었을 때는 네. 돈이 많은 고객을 그렇지. 뜻하는 게 아닐까요? 근데 돈이 많지 않아도 은행 VIP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까지 찾아가는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은행은 올해 25주년을 맞는 은행인데요. 이 특별한 은행을 만나보시죠. 세상에 많고 많은 은행이 있지만 돈 많은 사람보다 돈 없는 사람을 반기는, 날씨가 추워지면 더욱 빛을 발하는 은행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은행, 바로 푸드뱅크입니다. 푸드뱅크란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식품, 생활용품 등을 기부받아 저소득 소외 계층에게 지원해주는 물적 나눔 제도로, 창고 가득 쌓인 기부품들을 보니까 야, 우리나라에 착한 기업들이 많구나 싶어 참으로 흐뭇합니다, 지가. 예. 푸드뱅크는 전국에 17개 광역 푸드뱅크와 450개 기초 푸드뱅크 마켓이 있습니다. 이러한 마켓들이 지역의 특성상 물류에 어려움이 있어요. 전국 푸드뱅크는 이러한 지역적인 식품 및 생활용품의 수준, 격차, 그다음에 양적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중앙물류센터에서는 이런 조정 기능을 하는 것이 주요한 기능입니다. 지난해 푸드뱅크로 기부돼 이곳 세종중앙물류센터를 거쳐 전국 방방곡곡으로 보급된 식생활용품만 자그마치 약 280억 원어치. 오늘은 그중 한 곳인 대구시 한 푸드마켓에서 특별 배송 이벤트가 열린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아니, 독수리 오형제도 아니고 헬멧 쓴 배달 라이더만 자그마치 7명이 한꺼번에 출동한 이유. 거동이 불편해 푸드마켓을 방문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직접 식생활용품을 전해주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네, 맞죠. 시간이 돈인 배달 라이더들. 하지만 대구시 배달 라이더 협회원들은 지난 4월부터 배달 전사가 돼 한 달에 한 번씩 어려운 이웃에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멋지다. 아주 멋져. 배달 천사는 대구시가 정말 힘든 분들의 명단을 저희한테 주고요. 그다음에 푸드뱅크는 용품을, 그러니까 음식물이나 이런 부분을 제공하고 저희는 배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배달 천사에서 왔습니다.
대구시 240여 가구를 매달 찾아가는 배달 천사들. 여기 물건 무거워가지고 네, 이거 놔둘게요. 아유, 수고했습니다. 몸은 또 괜찮으세요? 걷질 못합니다. 아, 그렇죠. 제가 이거 매달 갖다 드릴게요.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네. 대장 질환으로 오랜 기간 입원과 수술을 반복하며 체력이 떨어져 외출이 어렵다는 어르신. 2kg 갖다 주고 배달해주니 고맙게 한정이 없습니다. 봉사는 시간과 돈이 아닌 마음으로 하는 것. 푸드뱅크 배달 천사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언둔형 외톨이 분들이 밖에 나오기 싫어하시는데 도움은 필요하시고, 그래서 배달 라이더 분들이 또 직접 가보시고 저희들은 어떤 물품이 필요한지 통화도 해서 좋아하시는 물품 또 선호하시는 물품을 최대한 챙겨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순 기부가 아닌 대상자 맞춤 서비스로 나날이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푸드뱅크 사업. 서울시 서초구의 한 푸드마켓. 오늘은 특별히 지역 내 취약계층 청소년 120명에게 선물할 꾸러미 포장을 위해서 전 직원과 봉사자가 한자리에 모였다고 하네요. 지역 내 어려운 가정 청소년 120명을 대상으로 가공식품, 생활용품, 문구류를 주문 제작한 가방에 직접 포장을 해서 지난 4월부터 매월 한 가정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 꿈을 응원한단다. 이름하여 푸드뱅크 꿈드림 팩. 아이들의 맛있는 한 끼가 돼줄 가공식품에 건강을 지켜줄 생활용품까지. 이런 아름다운 기부하시는 분들 저기 얼굴 구경 좀 한번 합시다. 예? 아이들을 미래의 꿈나무라고 하잖아요. 아이들이 건강해야 꿈을 가질 수 있고 또 그런 꿈을 가진 아이들이 많아야 세상이 건강하고 풍요로워지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스스로 식사를 잘 챙길 수 있도록 선호하는 제품들을 기부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푸드뱅크에 최근 3년 기준으로 80억 원 수준의 기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달 정기적으로도 기부를 하고 있는데요. 체계적으로 전국 물류 배분이 가능한 푸드뱅크에 기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숙인과 결식아동의 급식 사업으로 시작해 올해로 25년 차가 된 푸드뱅크. 착한 기업들의 기부로 연간 약 56만 명의 저소득 소외계층을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어려운 경제 탓인지 목표 기부액의 65%만 달성된 상태라고 하니 추운 겨울이 오기 전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도움의 손길이 간절한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는 푸드뱅크.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잃지 않게 도움을 주는 푸드뱅크. 이 세상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희망을 키워가는 은행임을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이번에 자동차 관련 얘기 나누겠습니다. 방송인 박수림 씨 그리고 이민중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민중 기자,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어요? 네, 최근 자동차 시장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중고차 시장 진출 소식입니다. 이 지난주 24일 판매를 시작한 H사부터 다음 달 사업을 시작하는 K사까지 이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연이어 출사표를 던지면서 이 중고차 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네, 중고차 시장에 국내 대기업이 뛰어든 건 이번이 처음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참에 차를 한번 바꿔볼까 그렇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대기업이 중고차 못 팔게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빗장이 풀렸단 말이죠. 그렇죠.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 기존의 중고차 시장이 신뢰를 잃으면서 개편 요구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허위 미끼 상품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식이나 주행거리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싼 가격의 차를 올려놔요. 그럼 소비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막상 구매하러 옵니다. 막 달려와요. 근데 차가 방금 팔렸습니다. 어떡하죠? 이러면서 다른 비싼 중고차를 사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2020년 경기도에서 허위 매물 사이트로 의심되는 곳을 표본 조사한 결과 95%가 허위 매물로 밝혀질 정도였습니다. 이 외에도 성능 조작이라든지 불투명한 가격 산정 같은 그런 일들이 중고차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삼아왔던 겁니다.
이 중고차라고 해도 자동차잖아요. 네. 이 값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뭐 일생에 한두 번 거금을 들여서 사는 건데 중고차로 인한 이런 사기 피해를 피해자가 그 고스란히 떠안는다는 게 그렇죠. 이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고차 시장에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됐고 이제 완성차 업체가 뛰어든 건데 완성차 업체가 중고차를 파는 경우 해외 사례는 어떻습니까? 네, 이 사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는 이 중고차 시장이 신차 시장에 비해 2배가 넘는 황금알로 불리곤 합니다. 네. 이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이 완성차 업체의 이 중고차 시장 진출입니다. 바로 옆 나라인 일본도 완성차 업체 T사가 신차와 중고차를 모두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 완성차 업체는 브랜드 관리를 위해서 엄격한 품질 테스트를 거친 인증 중고차를 시장에 판매하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신뢰가 쌓이면서 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해외는 중고차 시장이 신차 시장보다 2배 이상이 크네요. 네. 우리나라도 그렇게 성장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완성차 업계가 이렇게 진출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네, 우선 국내 제조사가 인증한 인증 중고차가 다량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지난 24일부터 판매를 시작한 H사의 경우에는요. 경남 양산에 인증 중고차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곳에서 270여 개의 항목을 정밀 진단하고 판금이나 도장 등 품질을 개선하는 7단계 검증을 거쳐야지 공식 인증 마크를 붙이고 시장에 나올 수 있습니다. 차량은 연식이 5년 이내면서 주행거리가 10만 킬로 이내인 무사고 H사 차량과 또 G브랜드 차량 등 이른바 A급 중고차만 취급합니다.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차량 정보도 더 투명해지는 거죠. 통합정보 포털에 들어가면 기본적인 등록 정보부터 보험사고와 성능 점검 이력, 또 주행거리, 리콜 이력까지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거래 트렌드를 통해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중고차 거래 유형이나 연령별, 성별, 지역별, 가격별 인기 순위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고차 사신 분들은 알겠지만 네. 무사고라고 그랬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사고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네. 있죠. 장마철에 침수 차량인데 침수 차량인지 안 알리고 그걸 판매한다. 그렇죠. 그래서 장마철에는 중고차 사러 가기 꺼려지는 이런 일도 있었는데 이런 고민은 좀 이제 해결이 좀 되겠어요. 네, 그 부분은 참 다행입니다. 그 요즘에는 신차를 그 애플리케이션, 앱으로 구입하는 경우도 있던데 중고차는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구매나 판매 또한 이 앱으로 가능하고요. 또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앱을 이용하면요. 나의 예산에 맞는 차량을 선정하다든가 아니면 선호차의 색상을 바꾸거나 색상을 고르거나 또 옵션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또 타이어 마모라든지 실내 공기질, 시트 이미지, 차량 하부 이미지, 엔진 소리처럼 기존에 확인할 수 없었던 세세한 정보까지 오감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마음에 드는 차량이 있으면 계약금을 내고 차량을 구매할 수도 있고요. 또 거꾸로 내 차를 중고차 시장에 판매를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중고차다 보니까 이제 가격 경쟁력이 또 무엇보다도 중요할 텐데 판매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는 겁니까? 가격은요, AI 엔진을 이용해서 기존 거래가 평균치를 산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3년간 국내 중고차 거래 약 80%의 실거래 가격을 확보해서 데이터베이스화했고요. 거래 데이터는 15일마다 계속 자동으로 업데이트 된다고 합니다. 또 판매 이후에도 사후 보증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H사의 경우에는 중고차 구매 시점 기준으로 1년, 또 2만 킬로미터까지 무상 보증을 지원합니다. 신차와 동일하게 전국 자사 서비스망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뭐 쉽게 말해서 만든 사람이 끝까지 책임지는 그렇죠. 그런 방식이네요. 그리고 H사에 이어서 K사도 중고차 시장에 뛰어들게 됐죠. 맞습니다. K사는요, 이 다음 달 1일부터 인증 중고차 판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연식이 5년 이내 또 주행거리 10만 킬로미터 이내인 중고차 중에 K사 브랜드만 판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매입 차량의 경우는 H사는 차량 연식이 8년 미만이고 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 미만이라면 브랜드와 상관없이 모두 매입하지만 K사는 자사 브랜드만 매입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K사는 이 자신들이 팔 차들을 사겠다 이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업체가 뭐 확실한 차이점이 있네요. 그리고 K사는 전기차로 유명한 만큼 중고 전기차를 평가하는 기준을 따로 마련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전기차는요, 배터리의 남은 수명과 그리고 안정성 평가가 중고차로서의 그런 가치를 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K사가 전기차만의 품질 검사 및 인증 체계를
마련하고요. 국내 최초로 총 5개 등급으로 5개 등급으로 구성된 품질 등급제를 도입했습니다. 전기차의 배터리 등급과 신차 대비 1회 충전 주행거리 등급을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3등급 이상 판정을 받은 차량만 판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K사는 올해는 3,000대, 내년에는 15,000대 중고차를 판매할 목표로 물량을 계속 확보해 나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국내 이 중고차 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완성차 업계들은 어떨까요? 또 진출하게 될까요? 네, 현재까지 공식화된 곳은 없지만 가능성은 좀 충분해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K사 말고 또 다른 K사, 또 G사, R사 등 다수의 이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이처럼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인증 중고차 사업이 중고차 시장에 과연 어떤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함께해 주실 이호선 상담심리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인철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이 내연녀에게 죽으면 10억 원 줄게 약속한 남편입니다. 없었던 일로 되돌릴 수 있을까요? 입니다. 아, 내연녀에게 10억을 주기로 약속했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이 일을 돕기 위해 사연을 꽁트로 준비해봤습니다. 부부 역할은 저와 이재용 님이 하고요. 내연녀 역할은 장예인 씨가 하겠습니다. 이 사연은 온라인 게시물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고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누누이들 말하지만 전 바람 피우고 돌아온 남편을 이번 딱 한 번만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내연녀에게 푹 빠져있던 그 시절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아주 황당한 약속을 했더라고요. 당신 이제 다시는 바람 같은 거 안 피울 거지? 나랑 약속하는 거다? 아이, 그럼. 난 약속 딱 지키는 남자라는 거 잘 알잖아. 근데 그래서 내가 이제 하는 말인데 내가 내연녀랑도 약속을 하나 한 게 있어. 뭐? 이제 내가 죽은 다음에 그 재산 10억을 주겠다 이렇게 유언장을 써버렸어. 참. 아이고, 참나 웃음이 나와! 지금? 미쳤어. 그게 말이라고. 나 잠깐만 몽둥이 같은 거 없나? 탄탄한 거. 아니, 여보. 몽둥이 어디 있어? 아니, 몽둥이? 여보, 일단 진정 좀 해봐. 내가 유언장 쓸 때, 날짜를 깜빡하고 안 쓴 거야. 그거 알지? 날짜 안 쓰면 유언장 거 말짱 꽝이래. 아무 효력도 없는 거야. 잠깐만. 그러니까 그 여자한테 10억을 안 줘도 된다 이거지? 그렇지. 효력이 없다. 날짜를 뺐으니까. 남편 뺏겼던 것도 서러운데 돈까지 뺏겼으면 분해서 뭐 어떻게 살아 내가. 시겁했다 진짜. 다행이다 진짜. 그래도 맞아 준비하고 있어. 그렇게 유언장이 무효라는 사실에 안심하고 있었는데 믿을 수 없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연녀가 말하길 유언장이 무효라도 10억을 주기로 한 약속은 그대로 유효하다는 겁니다. 아줌마, 이 종이 뭔지 알아요 혹시? 나? 그쪽 아줌마. 자그마치 이 종이가 얼마짜리래? 10억이요, 10억. 당신 남편이 죽으면 나한테 10억 주기로 여기다가 딱 썼으니까 이게 10억짜리 종이지. 이게 아니면 뭐겠어 이게? 야. 야? 너 나보고 아줌마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야. 내가 불쌍해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종이 10억이 아니라 빵원이야. 내 남편이 유언장 쓸 때 봐봐. 날짜를 깜빡하고 안 썼다네. 그 빵원이야. 알아요, 아줌마. 모르는 건 아줌마 쪽인 것 같은데? 아니, 죽은 유언장에 심폐소생하는 방법인데 모르셨나 보네. 뭐? 죽을 사, 이날 인, 사인증여. 들어는 보셨나? 제가 뭐라는 거야? 사인 뭐라는 거야 지금? 아유. 뭐라고? 그 아줌마 그 어벙한 표정 그거 보아하니 처음 들어본 모양인데 그냥 지금처럼 쭉 그냥 모르고 사세요. 마음 편하게. 그러다 남편 죽고 나면 저한테 10억 보내시고요. 아시겠어요? 얄미워 어떡해. 얄미워 어떡해. 어머 얄미워 어떡해. 아니 제가 왜 저렇게 당당해. 웬일이야.
괜히 불안하다 진짜. 아까 뭐 사인 머스켓 아닌데 뭐라 그랬더라? 진짜 유언장이 무효인데 재산을 받을 수 있다는 이게 말이 됩니까? 내연녀가 뭘 믿고 당당한지 이해가 안 됩니다. 설마 남편이 죽으면 진짜 10억을 줘야 하는 건 아니겠죠? 법에 대해 아시는 분들 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네, 이게 뭐야 이거? 날짜를 안 썼어요. 그래서 죽은 유언장인데 심폐소생해놨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자, 내가 죽으면 재산을 준다 이렇게 얘기한 게 얼마나 효력이 있을까요? 오늘은요, 이 유증만큼 꼭 알아두셔야 할 사인 증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돈 많은 유부남 김 사장은요, 골프 모임에서 20살 어린 이 박 여인과 친밀한 사이로 발전을 했습니다. 이 김 사장은 내연 관계였던 박 여인에게 뭐 리조트를 같이 가거나 맛있는 것을 사주거나 했지만 현금이나 고가 선물은 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아무래도 가정에 들킬 것을 좀 염려한 것이었는데 이 박 여인이 이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자 이 김 사장은요, 지금은 내가 돈을 줄 수는 없지만 내가 죽으면 돈을 주겠다라면서 유언장을 써줬습니다. 못 살아. 일단 제가 볼 때 이 남편 죽으면 안 돼요. 안 돼. 절대 돌아가시면 안 되고. 근데 사실 저는 뭐 다음에 주겠다, 죽으면 주겠다. 저는 이런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안 무섭더라고요. 근데 일단 무섭고 안 무섭고를 떠나가지고 식구들 몰래 어쨌든 다른 여인에게 재산을 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 아니에요. 거죠. 그게 너무 괘씸하죠. 그럼요. 그러면 아내나 다른 가족들은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네, 물론 아내나 이 다른 가족들은 모른 채 이 벌어졌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이 두 사람이 사랑을 하다가 결국 다툼이 잦아졌고 갈라서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 김 사장은요, 박 여인에게 이 10억 원의 재산을 주기로 했던 약속을 다시 없던 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택한 방법이 바로 이 아내에게 모든 것을 실토하고 돈 안 주는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논의하는 거였습니다. 그럼 아내가 내연녀의 그 존재를 알게 되는 건데 이건 오히려 역효과 내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물론 아내도 이 좀 불같이 화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금액이 10억이다 보니까 아내도 빨리 좀 이성을 되찾았고요. 돈을 어떻게 하면 안 줄지 궁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남편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된 것인데 바로 이 유언장에 날짜를 적지 않았던 사실입니다. 이게 몇 월 며칠인지 적었는데 이게 연도를 빼먹은 거잖아요. 그럼 이런 유언장은 이게 무효가 될까요? 어떻게 될것 같은데? 우리 민법에 유언장에 그 엄격한 요건이 있는데 하나라도 빠지면은 이 유언장이 무효가 돼요. 어떤 거예요? 자필 유언장에 이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있는데 유언 내용이 들어가야겠죠. 그다음에 유언장을 누가 작성했는지 작성자의 이름, 성함이 들어가야겠죠. 그다음에 주소가 들어가야겠고 날짜가 들어가야겠고 마지막에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가 됩니다. 주소도 어떤 사람이 암사동에서만 썼어요. 그냥 뒤에 안 쓰고 근데 암사동에서 그렇게 썼거든요. 무효가 된 무효장이 있었고요. 날짜에 연, 월, 일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가 되고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사인만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굉장히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남편이 실수를 해서 날짜를 빠뜨렸으니까 이거는 무효다. 유언장 효력이 없으니까 다 해결된 거 아닐까요? 여기서 반전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사인 증여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이 내연녀가 유언장이 무효더라도 사인 증여로 재산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사인 증여란 증여로 하기로 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일종의 계약을 말하는데 이 내연녀는 남편이 쓴 유언장을 복사해서 똑같이 나눠 가졌고 또 10억을 준다고 증서를 써줘서 고맙다 이런 문자 증거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유언장이 아니라 이 계약서로서 유효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저는 이민중 기자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인철 변호사가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뭐 토씨 하나 틀리면 안 된다.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 그럼 유언장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례까지 들어가지고 말씀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이미 틀린 것. 출발 자체가 잘못된 거를 복사를 해서 나눠 가졌다고 해가지고 이게 효력이 있다? 전 이거는 뭐 그 말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잘못했네 이민중 기자가.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이. 그러면 안 돼. 이인철 변호사가 아니래잖아요. 변호사님 얘기해 주시죠. 이민중 기자가 잘못하지 않은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효가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언장에 대해서 이 사인 증여나 유언장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렇게 유언장이 무효가 됐을 때 사인 증여라는 게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 유언장이
굉장히 엄격하게 구성 요건을 갖춰야지만 인정이 받는다는 이 변호사님 말씀은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구성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을 때도 이걸 일종의 내가 죽으면 이 재산을 주겠다는 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재산 주기로 한 사람이 뭐 명칭은 상관없어요. 일단 뭐 뭔가를 써가지고 내가 이렇게 죽으면 줄게라고 줬고 그걸 받는 사람이 알겠다, 나도 이 재산 받겠다라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것이 입증이 된다고 하면 이게 일종의 계약으로 봐서 죽으면 재산을 주겠다는 이 계약으로 효과를 인정받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 사연에서도 내연녀가 이 자필 유언장이라고 쓴 이 서면 이걸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문자로 어머 고마워요 자기 이렇게 답장까지 보냈잖아요. 이걸 승낙의 의사표시로 봐서 이게 사인증여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 와, 그 유언장이 죽었던 유언장이 다시 살아왔네. 그럼 혹시 유언장이 무효가 되잖아요. 그럼 사인 증여가 다시 살아날 뭐 그런 효력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네요. 지금 듣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하거든요.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이인철 변호사 믿습니다. 사이다 좀 우리가 주세요. 이제 제가 이제 변호사 활동을 하다 보면은 네. 다른 변호사도 굉장히 똑똑하고 유능하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변호사가 있거든요. 허지현 변호사랑 같이. 왜냐하면 이런 사건이 있어요. 유언장이 무효냐 유효냐 가지고 막 다투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유언장에 이제 뭐가 하나 빠져가지고 유언장을 유효로 주장하는 이제 변호사가 위기에 몰린 거예요. 그때 그 변호사가 뭐라고 하느냐. 이거는 사인증여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굉장히 감탄스럽더라고요. 아, 그런 것도 생각하니까 남들이 생각 못하는 거거든요. 허 변호사님 생각하셨잖아요. 자, 근데 사인증여라고 무조건 유효냐? 그게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인증여는 유언하고 비슷한 효과가 있는데요. 네. 이 유언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유언과 비슷하게 이 남편이 내연한테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없던 걸로 하자. 한마디만 하면은 그 사인증여 계약이 없어져 버려요. 자유롭게 철회가 가능하거든요. 실제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혼외 자식한테 20억 원을 주겠다고 어떤 각서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외 자식이 나중에 달라고 소송을 하니까 소송 과정에서 이 사람이 한마디 했습니다. 없던 걸로 하자. 그래서 그 사람이 이긴 판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각서를 써줬다 그러면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없던 걸로 하자. 더 확실하게 하기엔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게 좋겠죠. 그런 거. 근데 이제 이거는 어쨌든 사망 전에 알게 된 얘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각서를 쓰거나 이렇게 내용이 남는 게 없어. 그래서 아무도 몰라. 근데 남편이 사망했어. 그러면 아내가 그냥 꼼짝없이 10억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남편이 이걸 철회를 하지 않고 그냥 사망했는데 이 각서를 내연녀가 갖고 있었다. 그런 경우에는 이게 유효하게 사인증여로서 효력을 발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의 장례식이 끝나고 빰빰빰빰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는 이거를 막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나 그럴 뜻이 없었어라고 말하고 싶은 남편이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됐잖아요. 물어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증여는 살아있을 때는 이렇게 쉽게 철회를 할 수가 있지만 사망 후에 일단 효력이 발생을 하고 나면 이걸 바꾸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남편이 솔직하게 실토를 했던 게 이 10억 재산을 지킨 정말 중요한 포인트였던 거죠. 이게 저 순간의 선택이 10억을 좌우하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게 반전에 반전이 맞아요.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나 없던 걸로 해 무효야. 이건 우리한테 뭘 알려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행복한 아침같이 유익한 방송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10억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자, 일단은 사인증여라는 건 뭐냐면 이 증여는 일종의 계약이에요. 계약이 유효하려면 이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끝이에요. 유언장은 아까 제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했죠. 근데 계약서는 두 사람이 자유롭게 쓰면 돼요. 이렇게 쓰고 사인만 해도 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날짜 하나 빠져도 되고요. 이 사람이 쓴 게 맞구나. 두 사람이 합의한 게 맞구나. 그것만 인정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남편이 이걸 얘기 안 하고 돌아가셨으면은 이게 또 계약이 유효가 될 수가 있는데 또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방법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이런 황당한 일을 당했다. 상속을 포기하면 돼요. 가족들이 이게 일종의 그 채무가 되잖아요. 상속을 포기하면 되는데 주의점이 뭐냐면 3개월 안에 포기하셔야 되고요. 남편이 좀 이렇게 평상시에 좀 사고를 많이 치고 다니는 사람 같다 그러면 상속을 포기하든지 재산이 있으면 한정 승인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남편이 물려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갔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사연은 뭐 남편이나 내연녀나 둘 다 잘한 거 없습니다. 잘한 거 없지만 만약에 재산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걸 좀 확실하게 해두고
세우고 싶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인증여나 유언장 같은 경우에는 살아있는 동안에 언제든지 마음대로 처리하거나 바꿀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는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살아있는 동안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미리 뭐 10억 받은 거 생각해서 뭘 사고 이런 거 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돌아가신 분이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내 재산 어떻게 처분할 건지 내 자유로운 의사를 존중하겠다. 최대한 존중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이런 걸 존중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받는 사람이 정말 확실하게 해두고 싶다면 그냥 제일 좋은 방법은요. 현금이든 뭐 부동산이든 받아놓는 거예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등기를 내 이름으로 해놓는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사실 제일 확실할 수 있고요. 설령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게 뭐 피상소인과의 관계라든가 증여받은 이 시점에 따라서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은 또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회피한다는 거 이건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요즘에 유언장을 이렇게 글로 남기는 게 아니고 네. 동영상으로 해서 남기는 경우도 맞아, 있잖아요. 맞아. 이럴 때는 뭘 유의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해서 한 가족의 재산 분쟁이 있었는데요. 이 아들 둘의 딸 5, 7남매 중 막내 아들인 A 씨가요. 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듬해 소송을 냈습니다. 이미 법정 상승분에 따라서 건물과 땅을 나눠 가진 뒤였지만 이 한 동영상을 근거로 자신이 더 많은 땅을 가져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 A 씨가 공개한 동영상에는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해에 찍은 것인데 아버지가 노트북 화면을 보면서 아들 둘에게 토지와 건물을 나눠주고 딸들에게는 각각 2천만 원씩을 줘라는 내용과 또 중간에 아버지가 그럼 됐나 이렇게 짧게 말하는 내용이 있었다고 그럼 합니다. 됐나? 이거 엄청 진짜 이거 정말 이거 진지하게 저희가 다뤄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미 상속부 나눴어요. 그럼 사실 끝난 거잖아요. 맞아. 끝났는데 나중에 그 영상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엄마하고 7남매랑 다시 어떻게 또 다시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 이거 잘 말씀해 주셔야 돼요. 퀴즈를 하나 낼게요. 네. 요즘에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네. 이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으로 이제 어떤 사람이 내가 이렇게 유언하겠다. 그 내용 자체가 유언장이 인정이 될까요? 될 것 유언 같아요. 자체로. 되죠. 본인이 직접 그거 모습이 나온 법원에서 거니까.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민법의 유언장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했죠. 딱 5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날짜, 내용. 이 민법이 만든 게 1950년대, 60년대예요. 그때 스마트폰이 있었을까요? 그렇네. 다시 그러니까 민법에 스마트폰 동영상에 대한 유언이 없어요. 아하. 그럼 뭐가 있느냐? 녹음은 있었습니다. 그 영상에는 아이고. 그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녹음에 의한 유언장으로서 효력이 있어요. 다만 요건이 필요한 게 뭐냐면 유언장과 달리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돼요. 증인. 혹시 이게 위조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아니 부당하게 압력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동영상을 촬영할 때는 반드시 유언 사람의 그 성함하고 날짜 이런 게 나와야 되고 증인이 또 나와야 돼서 내가 증인 뭐 이인철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유언한 게 맞습니다. 이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빠지면 무효가 되니까 이것도 참고해 보시고. 아까 유언이 그 무효가 돼도 사인 증여라는 거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는 증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아들 A 씨도 사인 증여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한 번 더 법적 다툼을 벌였습니다. 이 사인 증여는 이 재산을 주고받은 사람 간의 이 합의가 좀 증명돼야 하는 건데 A 씨는 아버지가 유언하던 중에 아까 동영상에서 그럼 됐나 이렇게 말한 걸 근거로 이 두 사람 간의 의견 그 합치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럼 됐나? 이 한마디가 근거가 됐다. 재판부의 판단 어땠습니까?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럼 됐나? 예, 이렇게 말을 하는 그게요. 이게 특정한 이 자녀에게만 이 재산을 줄 테니까 됐니? 네, 받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것은 너무 해석의 범위를 넓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다른 상속인들도 있고 다른 자녀도 없었던 그러네. 상속인들도 있는데 굳이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만 입증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유언장 작성이 제대로 됐냐 이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인증여 요인을 엄격하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보이고요. 일단 유언은 한 번 하고 나서 내가 죽고 나면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어요. 내 삶의 마지막 계획이니까 이 요건이라든가 효력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서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법이 알고 싶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진한 잉크로 사랑을 쓴다면 지우기가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금으로
세대 간의 갈등을 대화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라떼는 말이야. 네, 오늘은 사연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직 좋은 인연을 만나지 못한 30대 딸이 아무런 노력조차 하지 않아서 답답하다는 한 어머니가 보내준 사연입니다. 두 사람의 연애관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은 고사하고 연애도 안 하는 딸 때문에 고민이 많은 50대 엄마입니다. 저희 딸은 30대 중반인데 맨날 집이랑 회사만 다니고 사람을 만날 노력 자체를 안 해요. 딸, 주말인데 또 집에만 있어? 주변에 소개팅해주는 사람도 없니? 엄마, 소개팅은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나는 자만추인 거 몰라요? 자만추가 뭐야?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인연이 될 사람이면 어떻게든 만나겠지. 억지로 만드는 인연? 난 좀 별로. 자만추 같은 소리 하네. 너 그러다 좋은 사람 놓치고 나중에 후회할래?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아직도 운명적인 만남을 기다리는 건지 정말 답답해요. 미팅이며 소개팅이며 부지런히 다녀야 좋은 사람을 만나든가 할 거 아니에요? 저렇게 가만히 손 놓고 있으니 저라도 나서야 하나 싶어요. 제 딸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문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네.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한다. 네, 그렇죠. 네. 이 자만추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뭐 소개팅이나 미팅처럼 이런 인위적인 만남보다는 본인의 이 활동 반경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사람을 자연스럽게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하다고 하고요.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인위적인 만남 추구, 인만추가 있다고 합니다. 선보고 이런 거지. 그렇죠. 예. 자만추와 인만추.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이세요? 그것도 궁금해요. 저는 자만추잖아요. 오리지널 자만추. 그렇죠. 자연스러운 만남. 네, 남편이 매니저였으니까 매니저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저의 막 이래서 10가지를 읽을 수 있도록 다 읽고 있는 거야. 알아서 착착착착 해주니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하게 됐죠. 네. 근데 인만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위적인 그런 만남은 내가 진짜 결혼을 정말 하고 싶어. 정말 연애하고 싶어.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미팅을 하거나 소개팅하고 이렇게 되지. 억지로 뭐 자만추인 사람, 그냥 나 결혼 생각 없어 하는 사람들은 안 하겠죠. 이민주 기자 어떻게 만난 거예요? 저도 대학교 후배. 제 와이프 자만추입니다. 네, 자연스럽네. 저도 약간 소개팅 같은 데 가면 약간 좀 당황하거든요. 네, 그러다 그렇지. 보니까 맞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됐습니다. 대학교 후배로 같이 이제 기자 공부하고 언론고시 준비할 그렇지, 때 맞아. 그래, 이런 게 거기 언론고시 자연스러운 반에서 거구나. 만나가지고 노력했어. 노력 열심히 했습니다. 누가 먼저 들이댔어요? 당연히. 아니, 그쵸? 이효성 교수는 어떤 거? 저는 제가 들이댔어요. 아유, 뭐, 그래서 자만추. 물론 저희 대학원에서 만나긴 했었는데, 아유, 제가 쫓아다녀가지고 간신히 결혼했습니다. 아니 예전에는 요즘엔 자만추가 많다고 해도 예전에는 인만추가 많죠. 인만추 많죠. 그렇죠. 저도 인만추였거든요. 저는 사실 대학교를 다닐 때까지는 자만추가 가능했는데 나중에는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 네, 인위적으로 만났습니다. 근데 예전 우리 그 대학생 시절 때는 미팅 안 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이들 했던 것 같아요. 요즘 대학생들도 그렇게 소개팅, 미팅 같은 거 많이 하는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해요. 제가 뭐 듣기로는 저 대학생은 아니지만 요즘도 뭐 미팅을 많이 하는데요. 대부분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색해서 대화가 잘 안 되니까 이렇게 술자리에서 게임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친해지고 그 중에 마음에 들면 이렇게 만나게 되고 뭐 이렇게 발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때는 고팅 이런 것도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하는 거. 아니 고고장에서 낮에 거기 저 티켓 팔아가지고 그다음에 다방. 응? 그럼요. 다방에서 일일 찻집해서 많이 했었죠. 거기서도 만나보죠. 막 하고 네. 막 그랬죠.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랑만이 없어요. 랑만이 없어. 아유, 우리가 사실 미팅이라는 게 대학 시절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시절에도 사실 우리가 저희 미팅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다른 학교랑 이렇게 전체 반팅도 막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다 이제 대학에 가면 본격적으로 이제 빵집에서 쫙 앉아가지고 또 아니면은 저희가 이제 커피숍에 쫙 앉아가지고 옛날엔 커피숍이 이렇게 테이블을 쫙 붙일 수 있었거든요. 맞아. 그럼 쫙 앉아가지고 다방처럼. 서로 가는 말 뭐 소주품도 꺼내고 막 난리였는데 요즘은 낭만이 없어요. 그래요. 막 예전 그 로맨스와 낭만이 있던 그때 그 시절 정말 이 설레던 미팅의 그 추억을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야, 그때 생각난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 그 시절 추억 소환해 주세요. 젊다. 저 언제 쳤고요? 그러니까. 헤어스타일 보세요. 헤어스타일. 내일은 사랑이에요. 내일은 사랑 드라마. 저 빵집인가? 층학교로. 그 옛날 그쪽 강남 쪽에 있던 유명한 N빵집이죠. S3랑 보면 선배님도 나오셨네. 저기요. 나 어이구 이거 버리수가 틀려. 저렇게 해서 만나게 됐어. 사귀고 싶다고 그랬었잖아요. 맞아. 예전 커피숍 가방이죠. 그러다 이제 커피숍. 은하수 다방. 눈 감고 있다가. 아, 찍어. 아, 찍는 거야. 뭐야 이게? 작대기로 가리키는 것처럼. 삐삐팅? 아, 옛날에 삐삐팅 있었죠. 삐삐팅 있었죠. 안녕하세요. 수민이에요. 출기예요. 재즈 음악에 맞춰서 약간씩 몸을 흔들며 커피를 마셔본 적 있으세요? 수민이는 가끔 그래요. 수민이는 가끔 그래요. 뭐 녹음해 놓는 건가 봐. 아, DJ 좋아했는데요. 작성 미팅을 하는데 그쪽에는 어떠신가요? 저희가 참가하겠습니다. 참가해주세요. 잠깐 오세요. 못 살아. 얼마나 설레겠어요. 저 장발 그 시절이네요. 8분마다 파트너가 바뀌는 미팅. 마음이 급한 싱글들에게는 짧은 시간 동안 여러 명을 만나는 스피드 미팅이 단연 고마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냐? 얘가 저기 미팅이 돼서 이게 조사한 거야? 어디 좀 보자. 콘팅, 방팅, 찍팅, 헌팅, 전철팅, 007팅, 엘리베이터팅. 007팅. 잘도 갖다 붙였네. 어떻게 영상 보니까 옛날 생각 좀 나시죠? 아니 저게 왜냐하면 네. 그때는 고등학교가 남학교 여학교예요. 맞아요. 거의 지금 같은 그랬었죠. 남녀공학이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게 거의 없었기 때문에 네. 대학에 가면 그게 확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레게 이렇게 무슨 팅 하면서 맞아. 만나곤 치는 하는데 여러분 혹시 그 시대별로 미팅의 역사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제가 들었던 것 중에 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70년대 네. 그 딸기밭에서 미팅하는 딸기팅이 뭐야? 아니 사실 저도 오늘 이 얘기는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 딸기밭에서 하면 딸기팅. 딸기밭에서 포도밭에서는 포도팅. 포도팅. 네. 진짜요? 이게 사과밭 옛날 사과팅? 딸기밭에 뭐 해서 성인물이 있었는데 있었어요. 딸기밭에서 미팅 이거 한번 볼게요. 경기권 수도 수원 안양에서 유래한 미팅이라고 그러는데 네. 다방이 발달하기 전에 오. 옛날에 이제 뭐 일정한 돈을 내면 딸기를 마음대로 따먹고 그러면서. 포도를 마음대로 따먹고 어. 뭐 배팅 뭐 복숭아팅 이런 게 있어요. 이거 밭에 가서 마음대로 따먹었었나 봐. 과수원에 과수 농가래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뭐 5월 말 6월 초 뭐 이럴 때 네. 딸기 따서 먹으면서 종일 거기서 뭐 대화도 나누고 대화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 마음에 드는 여성이나 남성이 있으면 주로 여성이겠구나. 네. 남자들이 딸기를 한 광줄이 따가지고 그 여성 앞에다 놓고 이랬대요. 오. 아, 난 이거는 처음 들어봤는데. 저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야외에서 하다가 이제 점점 안으로 그렇지. 이제 들어오게 그렇지. 되는 어.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빵집에서도 그렇게 많이 소개팅을 빵집 많이 했었다면서요. 했어요. 요건 알아, 빵집에서. 미팅은 빵집이죠. 네. 빵집이지. 옛날에 여러분 우리 그 얄개 시대 다들 보셨어요? 그렇지. 얄개 시대도 보면 이렇게 쫙 빵집에 앉아가지고 서로 교복 입고서 앉아가지고 네. 그 삼지창 포크로 딱 찍어가지고 내가 먹을 게 지금 크림빵이냐 단팥빵이냐 야. 아니면 소보로 빵이냐 아니면 소라빵이냐 뭐 이런 것들 아유 제가 너무 많이 해봤나 봐요. 근데 이때 사실 뭐 195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빵집 미팅이 시작됐다라고 알려져 있고 7, 80년대는 사실 우리가 마땅히 갈 데가 많지 않았고 굉장히 건전한 장소 중에 하나가 또 특별한 장소 중에 하나가 달콤한 빵이 있는 빵집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여러분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강남역에 있는 뉴땡 제과. 기억하시죠? 많이들 그야말로 만남의 빵집이죠. 되게 많이 만남의 했고요. 아, 그래요? 또 네. 특별히 이제 신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왜 또 이대 앞에는 또 다방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연대 앞에는 독다
독다방이라고 해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또 종로에 보면 저 모다방이라고 네. 지금도 있나? 그냥 할까? 모아다방이라고. 다 없어지면 그냥 얘기해도 다 많이 되는데. 없어졌는데 독다방은 아직 있어요. 네. 있는데 여하간에 엄청나게 많은 곳이 있는데 옛날 빵집의 또 핵심은 있죠. 끝자리가 다 당으로 끝나요. 네. 우리가 요새도 아직 남아있는 뭐 대전에 있는 빵집, 대구에 있는 빵집 이렇게 다 당으로 당이죠. 끝나는 데들이 있는데 맞아요. 옛날에는 무조건 다 당이었죠. 이런저런 당들이 많았는데 제가 볼 땐 옛날 제 기억을 생각해 보면 빵은 쫙 시켜놓는데 서로 이렇게 약간 눈치 보느라고 그렇죠. 그리고 약간 이쁜 척하느라고 여자애들은 빵을 거의 안 먹었거든요. 안 먹어. 남은 빵은 제가 다 먹었습니다. 옛날에 그 빵집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해요. 근데 전화기가 지금처럼 핸드폰도 없고 삐삐도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거기서 만나기로 해. 근데 막 시간이 지나도 안 나오면 그 옆에 공중전화해서 걔네 집에 전화를 해서 누구 나갔어요? 언제 나갔어요? 이래야 그렇지, 되는. 그렇지. 또 아니면 많이 기다려야 마냥 되고. 기다려야 되니까. 아마 지금 방송 보시면서 네. 정말 많은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맞아. 나 그 빵집 기억나. 그러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단체 미팅을 할 경우에는 여럿이 있잖아요. 그리고 네. 서로 짝은 어떻게 골랐나요? 그 당시 고전적인 방법이 소지품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 측에서 갖고 있는 소지품을 뭐 손수건, 뭐 립스틱, 뭐 거울 이런 것들 쫙 꺼내놔요. 그 남자들은 보고 있지 않죠. 그러다 결정적으로 본인이 좋아하는 원하는 소지품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첫 만났을 때 이렇게 서로 처음 호감 가는 남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병헌 같이 생긴 남자가 나 립스틱 좀 선택했으면 좋겠다면 괜히 난 립스틱이야 이런 거야. 신호를 주는 거야. 그러면 딱 그거 치면 어머 어떡해요 우연이에요 막 이러면서 둘은 2차 가는 거예요. 그냥 영화를 보러 가고 뭐 술을 마시러 가도 되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남자가 딱 왔어. 그러면 에이 바빠서요. 그래서 갑자기 어머님이 아프시다네요. 갑자기요? 갑자기 엄마가 아파. 그러면서 헤어지는 경우도 있고 클라이막스는 소지품 선택할 때 그 긴장감 이런 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빵집에서 데이트하던 사람들이 이제 성장해가지고 다방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시절에 이 비엔나 커피를 남자들이 비엔나 많이 커피 있죠. 시키는데 야 비엔나 그거 커피. 저희 이제 웬일이었어요? 빵집에서 거쳐가야 되는 게 분식점. 광화문의 미리네 또또아. 그거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저 DJ가 있던 시절. 네, 거기서 음악 이렇게 떡볶이집? 하면서 떡볶이 먹고 DJ 이러면서 있었죠. 3번 테이블에 이렇게 떡볶이 보내면 그쪽에서 이렇게 보내네 이렇게 쳐다보고 괜찮으면 떡볶이 받아. 근데 아니면 반납. 반납돼요? 이런 식으로. 네, 떡볶이 테이크 이런 게 있어요. 네, 3번 테이블에 우리 언니들께서 네. 어묵 3개를 추가하셨어요. 그래서 쭉쭉쭉 넣어주고. 비엔나 커피는 그 다음에 이건 돈이 좀 있어야 돼요. 비쌌어. 그래요? 동숭동에도 그런 거 있었고요. 대학로에. 그래서 비엔나 커피 들어오고 이랬을 때 달달하고 위에 이렇게 거품이 있잖아요. 아, 저거예요? 그리고 되게 고급스러웠어요. 저거는 진짜 돈 없으면 못 가는 데고. 뭐 모카 브랜드, 브라질, 산토스 커피 뭐 어려운 이름이 많아가지고. 괜히 요거 좀 있는 척하면서. 나는 원래 이런 거 좀 마셔봤어 해서 그거 외우고 가고. 네. 그 명동의 가무라든지 네. 뭐 종로에도 좀 있었고 반줄 있었어요. 동숭동에도 있었고 네. 이런 데 가서 커피 마시던 시절인데 1970년대에 그때 커피 한 잔에 300원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요? 근데 그게 지금으로 치면 한 2만 원 됐다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작정을 하지 않으면 네. 오늘 각오하고 나가서 저 학생 내가 어떻게 잘해보겠다 하면 여기 가서 이 커피 한 잔 먹는 거죠. 저 때는 80년대 후반, 90년 초반 때는 파르페가 유행했었어요. 파르페 맞아요. 빠르페 있었죠. 진짜 그 경양식당 뭐 이런 데 가면 거의 비쌌어. 파르페가 나오면 비싸죠. 밑에 뭐 후르츠 깔고 네. 아이스크림 깔고 뭐 우유 깔고 뭐 이래가지고 그 우산 같은 거 꽂고 막 이거 있잖아요. 스틱 그 초코 과자 같은 거 맞아요. 꽂고 그렇죠. 이래가지고 쪽쪽 빨아먹고 막 우산으로 그 막 장난치고 막. 지금도 있는 그 백화점 5층에 네. 그게 있었어. 네? 그래서 그 백화점 5층에 있었어요. 많이 가셨구나. 네. 너무 그리고 잘하시는 이게 거 아니에요? 과거에는 약간 수동으로 이렇게 소지품으로 파트너 고르고 맞아. 했던 게 네. 이제 마음에 드는 상대한테 적극적으로 손가락으로 가르치고 이렇게 고르고 했던 시점이 이맘때라고 또 하더라고요. 네. 아, 근데 당시에 그 누군가는 이렇게 눈 이렇게 3초 세고 딱 많이 선택을 받는 선택받고. 사람도 있고 네. 아예 아무도 날 선택하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느낌이 있어. 그거 너무 그럼요. 상처받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미팅을 쫙 나가면 뭐 5대5 미팅 나간다. 그러면 그중에 우리는 3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고 나가요. 하나, 킹카. 또 하나 퀸카, 또 그렇지. 하나 폭탄.
이렇게 세 종류를 이제 우리가 인간으로 나누는 게 좀 그렇지만 옛날에도 그런 말 다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잘생기고 멋있고 매력 있고 인기 있는 남자는 킹카. 그 상대편의 여성 중에 가장 매력적인 여성은 또 퀸카. 그 중에서 영 아니다 합의된 그 존재는 이제 폭탄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이 킹카라고 하는 게 킹카드. 그다음에 퀸카는 퀸카드에서 온 건데 그러면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킹카, 퀸카 쓰냐? 콩글리쉬예요. 그래, 우리끼리 만든 거야. 대신에 우리나라 표준국어 대사전에는 이게 등재가 돼 있습니다. 너무 재밌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런 폭탄이 나왔을 때 폭탄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를 이제 각 팀에서 한 명을 또 불러서 폭탄 제거반을 줍니다. 이 폭탄 제거반은 그분을 그 폭탄을 전담하는 사람이었고 이 폭탄을 전담하는 분들에게는 보통 주선자가 밥 한 끼 사는 거 이런 걸 예의로 했었는데 지금은 생각해 보면 참 못된 행동인데 옛날에 그 미팅의 핵심 뭐냐면 애프터를 받느냐 안 받느냐 되게 중요하거든요. 맞아. 킹카나 퀸카들은 늘 애프터 받지만 저는 많이 못했습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킹카가 이 인싸를 의미하는 것 같고 보니까 폭탄 제거반은 아웃사이더, 아싸를 의미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싶어요. 그렇죠. 지금. 네. 근데 이거 말고도 웃지 못할 은어가 굉장히 많이 생겼었다면서요. 그러니까 멋진 파트너 아까 말씀하신 킹카, 뭐 퀸카 노래도 킹카, 따따 따따라따 노래 있잖아 킹카. 근데 에리카라고도 있었어요. 엘리트 카드라고 있었고. 근데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를 보면 으아카 깜짝 놀랄 정도로 못생겼다 뭐 이런 뜻으로 또 후지카 후지다는 뭐 이런 뜻의 웃지 못할 그렇게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경우도 참 많았었어요. 네, 뭐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들어서 기술이 발전하면서 미팅도 굉장히 다양하게 달라졌습니다. 먼저 이 삐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할 텐데요. 그 시절에 삐삐를 안 들고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었죠. 아까도 뭐에다가 녹음하고 막 이러죠. 네. 그 삐삐를 하면 허리에 차고 공중전화, 다녔죠. 허리에. 삐삐 울리면 공중전화 가서 막 하는데 그때 이제 또 CT폰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중전화 길 늘어서서 막 거기서 막 빨리 해야 된다고 하는 그렇지. 친구들이 있는데 그 CT폰은 공중전화 박스 옆에서 걸 수 있었어. 기지국이 있어야 돼요. 나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있는 친구들은 또 그 옆에 그 잠깐 있다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맞아. 그 옆에서 전화 꺼내서 바로 걸죠. 안테나 또 그것도 또 부의 상징이에요. 그럼요. 그리고 당시에 삐삐 인사말. 그리고 삐삐 그 번호 가지고 또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게 또 유행이었고 카세트 배경음악 틀어놓고 거기다 음악 쫙 백뮤직 깔아놓고 인사하고 뭐 이런 게 또 유행이었고. 아 그렇군요. 그러면 특정 문자를 이게 암호처럼 보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삐삐는 네, 좀 어떤 게 유명한 게 뭐가 있어요? 3207 숫자가 제가 3207 이렇게 써봤거든요. 3207 쓰면 이렇게 뒤집잖아요. 그러면 보면 이게 러브네. LOV. V가 뭐 E가 V처럼 이렇게 아무도 갖다 붙이긴 했어요. 끼워 맞췄어요. 노력 많이 했다. V, 러브처럼 읽혀지고 486이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이거 알죠? 그 왜냐하면 비밀번호 사랑했을 때 4 하면 하나, 둘, 셋, 네가 나오고 8, 사랑이 8, 그다음에 해가 6. 이게 쓰는 획수 따라 486. 그 유나의 노래 비밀번호 486 이 노래 그 노래는 지금 애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부르는 거예요. 하루에 4번 사랑을 말하고 8번 웃고 6번의 키스를 해줘. 그 뜻도 모르면서 그냥 비밀번호 486하고 불렀던 거예요. 이게 의미가 있어. 사랑해가 486. 이분들이 지금 40대인가? 그래. 그리고 이분들이 그 정도 되겠다. 40대. I miss you가 50대 가 1177-1554. 뭐 열이 3호해가 1010 10 2 35. 그러니까 1010 노력 많이 했어, 이거. 열렬히 35. 뭐 이러면 지금 나 열렬히 35한데 뭐. 저는 내 파리파리야. 빨리 하라고. 빨리 오라고. 3호해 뭐 사랑해 이런 거 없어. 내 파리파리. 어이구 이 인간 진짜 알았어. 파리파리. 야, 이게 너무 근데 그랬었어요. 어렵고 진짜 그치? 노력 많이 했다는 게 좀 느껴집니다. 그리고 삐삐를 이용한 미팅, 그 삐삐팅을
소개팅이라는 게 또 있었다던데요? 그 옛날 신해철 노래 중에 아침엔 커피 한 잔, 점심에 삐삐 아침엔 튀고 이런 커피 얘기가 한 나오거든요. 잔, 저녁에 맞아. 예, 우리가 그 삐삐팅이라고 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미팅의 수단인데 이건 우리가 보면 약간 새롭고 약간 신세대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만나기 전에 그 사람을 선택할지를 삐삐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삐삐 번호 이렇게 눌러보면 통화 연결음 같이 그렇죠. 그 앞에 음악이 나와요. 일종의 BGM 같은 거죠. 이게 쫙 나오면 이걸 보고 얘가 내 취향인가 확인할 수 있고 아하. 이 음악과 더불어서 그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목소리가 녹음된 걸 보고 아, 이 여인이 혹은 이 남자가 어떻겠구나 이런 것들을 예측해서 만날지 말지를 결정한 경우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미 사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민준 기자하고 저하고 사귄다. 죄송해요. 만약에 사귄다 그러면 이 사람하고 내가 사귄다는 걸 삐삐에다가 이제 약간 이렇게 느낌적으로 남기는 거죠. 맞아. 내가 사랑하는 자기야 오늘도 행복하지 뭐 이런 걸 남기면 다른 남자들은 얼씬도 안 하겠죠. 그렇지. 그렇죠. 이런 낭만이 있었네요. 근데 이 삐삐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줄 알았더니 네. 요즘에 또 더 잘 나간다고요? 더 잘 나간다고 합니다. 우리 카페 가면 늘 뭐 봤죠? 진동벨. 진동벨. 맞죠? 진동벨 혹은 뭐 고객 호출 시스템, 대기 고객 호출 시스템. 그게 삐삐. 네, 일종의. 기업이 무선 호출로 이렇게 전환을 하면서 굉장히 잘 나가고 우리 곁에 아직도 남아 있다고 그렇구나. 합니다. 이게 그거구나. 네. 이게 삐삐 다음이 바로 이제 PC 통신인 거잖아요. 그렇죠. 영화 접속처럼 이렇게 PC 통신으로 사랑을 전하던 시절도 있었다고 그러던데. 90년대가 PC통신이 도입되면서 채팅으로 이제 남녀가 만나기 시작해요. 당시 영화 접속. 당당당당당 How gentle in the rain The force of the underrain 여기까지밖에 몰라요. 아무튼 이 노래 이렇게 전도연 씨하고 한석규 맞아요, 씨가 나오는 맞아요. 그 영화 야. 장난 아니었죠. 인기 엄청났었죠. 이게 화면 너머 주인공이 남자는 한석규이길 바라고 여자는 전도연이길 바라면서 그런 갑작스러운 만남이 번개가 유행했는데 난 전도연이 아니야 전원주가 나왔어. 한석규가 아니야 한무가 나왔어. 이러면서 꽝이야 막 이렇게 농담을 하는 사람들도 그때 당시 있었는데. 기억나네요. 천리안 나우누리 하이텔, 뭐 유니텔 이런 거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런 거 천리안. 많이 쓰고. 네. 진짜 저는 그 시대 사람이 아닌데도 이렇게 대화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꼭 그 연인들이 만나고 헤어질 때 그다음 꼭 편지를 써서 손편지를. 그렇지, 손편지 그렇지. 써서 이렇게 슬쩍 가방에 넣어주기도 하고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랬죠. 네. 그리고 편지를 보낼 때 항상 처음에는 미지의 그대에게 TO 해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그게 대낮에 썼어. 그런데도 새벽 2시쯤 그대를 생각하며 8시 점점점 뭐 이런 건 그대 뭐 나의 벗으로부터 뭐 이런 거 진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참 유치하고 촌스러운데도 아니, 그리고 낭만이 있었어. 낭만이 있어요. 이별도 편지로 했어요. 이별도 써가지고 이제 그만 만나자. 그런 그러면 거 이걸 어떡해. 쳐다보면서 보고 또 울고 보고 또 울고 그랬는데 그때 너 많이 보냈다 너 나한테. 그때 편지들 진짜 많이 썼을 네. 거고요. 맞아요. 아니 저 방송사도 그랬잖아요. 그때 DJ 할 때 꼭 편지가 오고 맞아요. 엽서가 오고 네. 예쁜 엽서정 같은 거 하고 맞아요. 네. 뭐 그림 음악 그려서 감상실에서 만나고 막 그랬었죠. 진짜 네. 낭만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자, 이렇게 오늘 그때는 그랬지. 뭐 라떼는 말이 한번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저는 그게 좀 마지막으로 궁금합니다. 자연스러운 만남, 자만추를 요즘 세대가 많이 추구하잖아요. 네. 그러면 기성세대로서 인만추의 장점에 대해서 아니 저는 네. 진짜 요즘은 너무 나 혼자 일을 하고 나 혼자 뭔가 해서 보내고 나 혼자만의 혼자 밥 먹고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저는 인만추도 괜찮은 것 같아요.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그러면서 정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모임을 가지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인만추가 어떻게 인위적으로 만나야지 그게 자연스럽게 연애가 되는 수도 있는 거니까 인만추 괜찮은 것 같아요. 인위적으로 미팅하고 소개팅하는 거. 요즘 친구들은 인만추 생각보다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좋아요. 앱을 통해서 만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아니면 아예 그냥 결혼정보회사나 이런 연애 대상을 아예 공식적으로 자기의 프로필을 올려가지고 그렇죠. 거기에서 이렇게 딱 선택해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대가 옛날 그 인만추 그렇죠. 이런 소개팅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공식화된 게 아닌가 싶어서 맞아요. 제가 볼 땐 이러나 저러나
저러나 만나 봅시다. 그래.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한국 간 사람들은 안 됩니다. 알았어요. 예. 오늘 라떼는 말이야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How gentle. 오늘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인데 이번 주는 또 11월이 시작돼요. 네, 시간이 정말 빠르죠. 내일이면 2023년 10월도 안녕입니다. 네, 소중한 하루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